네, 다시 대선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저희가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18대 대선하고 네. 19대 대선 때 쓰이는 투표용지의 이제 모형입니다. 네. 네, 조금 더 크게 잘 보이게 만든 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그 18대 때는 이렇게 붙어 있군요. 예, 후보자들하고 네. 정당 소속이 칸이. 붙어 있고요. 네. 근데 19대는 이렇게 워낙 후보자가 많고 네. 이 길이가 28.5cm입니다. 이게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유효표, 무효표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선관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해 준 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기표를 하면 이거는 유효고 칸 안에 쏙 들어가요. 네, 근데 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유효한 표로 인정해 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후보자의 칸을 네. 넘어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않으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네. 이 큰 판넬이 있습니다. 네. 네. 유효가 되는 경우하고 무효. 이렇게 여기 두 번 기표를 하거나 네. 예, 겹치게 기표를 해도 이거는 유효표입니다. 네. 그래도 유효. 네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흐리게 돼도 네. 유효표가 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뭉개져도. 네, 네. 유효표가 되고요. 대신 이제 본인이 직접 기표를 하거나 네. 네. 아니면은 본인의 뭐 도장을 도장을 다른 걸 찍었거나요. 찍거나 또 이렇게 여기 기표를 한 다음에 네. 뭐 어떤 후보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거는 무효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나 잘못 찍었으니까 투표용지 네. 바꿔달라고. 네.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그 선거법상에 투표용지는 1인 1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도 네. 바꿔주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용지를 바꿔줄 네. 수 없다 했더니 네.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쭉 네. 찢어버렸다고 네. 하는데 저- 이게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수표용지 훼손이기 때문에 네.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아니, 있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생각할 때는 아니 네. 내 투표용지 그냥 내가 포기하고 찢어버렸는데 무슨 네. 형사처벌이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건 자기 거 아니고 자기 게 아니니까 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처벌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정부 방금 들어온 소식 보면 의정부 선관위가 또 2명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투표용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곽 기자, 제가 네. 궁금한 게 이제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 뭐 출구조사는 이제 저희 방송 3사가 준비한 게 8시에 바로 나오지만 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11시 반쯤 이제 박 대통령이 우리 디스전 K에서 네. 11시 반쯤에 이제 당선 확실히 네. 밝혀지면 이제 결정되면서 네. 윤곽이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투표가 2시간 더 길어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늦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출구조사가 네. 8시 정각에 방송 3사 합동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다 공표가 됩니다. 네. 이제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출구조사고요. 또 근데 이제 이제 KBS의 이제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즌 K라고 네. 저희가 각종 자료들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개표가 5% 이상 진행이 되면은 디시즌 K가 가동이 되고 네. 이제 거기서 당선 확률이 한 95%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보통 개표율이 한 20-30% 정도 될 때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6시에 투표가 끝나고 한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2시간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11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또 당선 확실 그건 이제 한 99% 정도의 이제 당선 예측이 될 때 나오는데 그건 한 50% 이상 개표가 됐을 때 그건 네. 새벽 한 1시, 12시 넘어서 네.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시는 넘어야 예. 당선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방금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출구조사 결과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네, 디스전 K가 더 빨리 그렇습니다.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 네. 자, 지난 대선에서도 KBS의 디스전 K가 가장 먼저 당선 확실을 냈습니다. 출구조사 어떻게 하는지 또 디스전 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투표가 마감되는 순간 그땐 6시였죠 저녁.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선거 당일 전국 3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출구조사 덕분이었는데요. 지상파 방송 3사는 투표가 끝나는 오늘 오후 8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따른 변수 등을 감안해서 전국 투표소 330곳에 10만 명 가까운 투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이죠. 디시전 K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네.
지난 대선 가장 먼저 당선인을 예측한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 오늘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개표율이 모두 5%를 넘는 순간부터 분석을 시작해서 개표율이 20%를 넘는 시점부터 당선 유력과 확실 그리고 당선을 차례대로 디시전 K가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가장 먼저 당선 유력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당선 유력이나 확실 판정은 통계 이론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첨단 예측 시스템 디시전 K는 오늘 밤 10시쯤 빠르면 오늘 밤 10시쯤 당선인의 윤곽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몇 시 정확하게 나올지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이번에 오자구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각축전이 심했기 때문에 예측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볼 때 만약에 1위가 좀 더 확실하다면 조금 더 빨리 판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통계적으로 낼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출구조사 정말 수만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나가서 이 시각 현재에도 열심히 심층 면접 조사를 하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옷 같은 것도 빨간색, 노란색 괜히 오해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무채색으로 입게 하고 이렇게 했던데 무려 9만 9천 명이나 조사를 해요. 예. 뭐 그만큼 해야 결국 이제 정확한 출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출구조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현재 방송 3사에서 선관위에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연령별, 어떤 성별 이런 데이터를 좀 받았다 그럽니다. 받고 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해왔죠. 해왔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정확한 그런 출구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 근데 이제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보고 연령대 여쭤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50m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한다면서요. 저 투표한 데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찍었는지 뭐 언제 이 후보를 찍기로 마음을 굳혔 이런 심층 면접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제 했던 그런 방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본래 자기 찍은 것을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기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국정 방향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후보를 왜 찍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정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왜 나를 지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국정 방향에 좀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층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심층 조사는 9만 9천 명 상대로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3천여 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9만 9천 명에게는 누구 찍었는지와 연령만 여쭤보고요. 출구조사는 그렇게 하고요. 그 중에서 또 3천 명 정도에게 이 심층조사를 하고요. 자, 사실 이게 뭐 가장 큰 이유는 심층조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이런 자료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심층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8시에 투표가 끝나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언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오게 됐는지 15대에서 18대 그 당선의 그 순간의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시각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워낙 격전, 당시 김대중 당선인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1.6%포인트,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따돌리며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 나라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건국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밤 10시 30분쯤 새천년 민주당 안에선 환호가 쏟아집니다. 노무현 당선인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4%포인트 차로 누르며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제가 할 말은 별로 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악수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밤 8시 30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정말 빨리 드러났죠, 윤곽이. 출구조사 결과에서부터 압승을 거뒀던 만큼 승리는 일찌감치 예상됐었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 화합과 국민 통합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밤 11시 30분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되자 새누리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역대 대통령 15대에서 18대까지는 다 12월 19일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5월 9일에 계속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5년 임기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보통 대통령 임기가 2월 달에 시작되는데 선거는 12월. 그죠? 그러니까 임기 마치기 60일 그 상관에 이제 사실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은 3월 달.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있고. 맞습니다. 임기 시작은 이제 사실 당선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이번 1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이고요.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2022년에 하는 20대 선거는 3월 9일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개헌이 되거나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 대선의 득표율 좀 보겠습니다. 15대, 16대. 15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40.27%. 16대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48.91% 당선됐죠. 17대 때는 48.67%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큰 표 차이가 나고요. 18대 때 51.56%를 얻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으로 좀 기록되고 있죠. 15대 때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표가 나눠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저 때가 이제 1.6% 퍼센트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흔히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있었어도 만약에 이인재 후보가 출마해서 400만 표 이상을 득표해주지 않았다면 이회창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제3후보 출마하면서 400만 표 이상을 득표해서 이회창 후보의 표를 삭감한 그런 덕분에 1.6% 간발의 그 차이로 이길 수 있었죠. 16대 때도 상당히 박빙이었죠. 그 노무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 후보가 선거 직전에 또 지지 하루 전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정몽준 후보 집까지 쫓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뭐 다 지금도 내리에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정말 그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을 계속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막판에 정말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거죠. 자, 역대 대선 숫자로 저희가 또 뽑아봤는데요. 숫자로 본 역대 대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다 출마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4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5대 대선 때 당선이 되죠. 최고 득표율은 이승만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2대 대선 때부터 이제 4대 대선 사이가 이제 직선제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저게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그 당시 관권 선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87년 체제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그때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득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양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선을 향해서 뛰었던 그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양김이 단일화했더라면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죠. 이번 19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고요. 방금 다시 볼까요? 마지막 최소 후보를 한번 볼까요? 후보가 최소였던 적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단독 출마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3.15 부정선거로 그렇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면서 4대 대선은 재선거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번째 대선인데 19대 대선 이렇게 됐다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당장 내일 아침에 이제 선관위가 당선자 발표를 하면
신임 대통령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대통령의 네.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네. 과거 같으면 이게 대통령 당선인 결정인데 네. 대통령 당선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이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과거 같으면 당선증을 받으러 이제 뭐 대리인이 가는데 네. 선거본부장이라든지 네. 뭐 선대위원장이 가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신분으로 거기 가서 받는 것도 좀 어색하고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선관위원장이 직접 어디 찾아가서 그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국회로 가는 예, 또 국회에 가서 한다는 좀 얘기가 얘기 있습니다. 있는데, 네. 예. 네. 예. 저것 좀 여쭤볼게요. 내일 이제 오전에 아니면 아침에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황교안 권한대행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당선자가 아니죠. 신임 대통령이 수리를 일부를 할지 전부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절반이 출석을 하고 3분의 2 이상 해야 의결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다 수리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건 그야말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말처럼 네. 신임 대통령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네. 아마도 현 상황을 보면 네. 지금 다 뭐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그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되면 네.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네. 그동안에 또 총리가 없다면 국무위원 제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아마도 이제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네.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총리와 함께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동시에 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뭐 그런 것을 그런 절차를 밟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임 대통령이 뭐 차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차관 정치라는 게 이제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이 이제 국무회의 참석을 하면은 그 회의는 열린답니다. 근데 이제 표결을 못 한다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국무회의를 이제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뭐 예산안이나 뭐 장관 뭐 추천안이나 뭐든 국무회의를 사실 거쳐야 되는데 네. 국무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 사표 받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 어렵다. 상황입니다. 네. 네.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또 임명할 가능성도 높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아도 네. 되기 때문에요. 네. 곧바로 아마 인선을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 다 나눴듯이 네. 동고정부가 의외로 좀 길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시스템만이라도 빨리 네. 갖추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인수위가 없으니까 비서진이라도 만들어져야 또 그렇습니다. 내각을 인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KBS에서는 역대 최고의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수 카메라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데요. 화면 보시죠. KBS 대선 개표 방송 준비 현장입니다. 방송 인력 500여 명, 카메라만 40여 대가 투입되고 KBS 공개홀과 광화문 광장 등의 3개 특별 스튜디오가 가동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국내 개표 방송 사상 처음으로 증강현실 그래픽이 접목된 특수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시청자들이 광화문에 직접 나가 있는 것 같은 시각적인 경험이 가능해 개표 방송 특유의 긴장감을 2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Eines der größten Flächen überhaupt abfliegen. Die Fläche, auf der wir die Kamera, die Spidercam fliegen können, ist sehr groß. Eine der größten Flächen überhaupt mit Augmented Reality Grafik. 개표 정보는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15년간의 선거방송 노하우가 집약된 KBS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를 비롯해서 VR, 즉 가상현실 그래픽으로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이번 개표 방송에는 국민 MC 송혜 씨가 깜짝 출연하는 코너부터 SNS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코너 등 중간중간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의 결과를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난 대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KBS 대선 개표 방송. KBS가 마련한 2017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인 선택 대한민국은 투표 마감 2시간 전인 오늘 오후 6시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네, KBS 개표 방송 특징,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저 화면에 보셨는데요. 그 광화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스파이더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와 있는 것처럼 속속이 들여다 보여주는 축구장 같은 데서 봤던 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하는 거에다가 증강현실, 네. 실사의 그래픽이 입혀지는 아주 특징적인 거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심층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아주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개표 방송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랄까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 선거 막판에 역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이 그래도 내용면에서는 제일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막판 뭔가 반전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과연 50% 이상 득표자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2위는 정말 누가 할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선전했던 그 약체 후보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획득할까. 역시 이제 그런 선거 내용 관련한 부분에 유권자들이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1위 후보의 득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자구도가 돼 있고 또 4, 5위 예상될 후보들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칫하면 지난 13대 대선 이후에 30%대 후반부로 나오지 않을까, 1위 후보가. 걱정됩니다,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이건 너무 좀 정당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측은 지금 뭐 한 40%대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겠냐 싶긴 한데, 2위, 3위 후보가 얼마나 또 선전하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선전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지지율을 어떤 득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후보들이니까, 1위 후보의 득표율이 과연 40%대, 그리고 중후반을 넘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그게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겠죠. 뭐 정계 개편도 그렇고 국정을 어떻게 얼마나 힘있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자신을 얼마나 지지했느냐. 정당성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이종원 정치평론가, KBS의 곽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